나가서 기다리다가 이상해서 메시지를 보니까 강의실에 옮겨진 거야. 미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지. 또 대답을 하네. 출석은 끝나고 할게요. 빠진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빠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100% 출석이다 보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로 있고요. 뇌졸중센터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배워야 될 내용은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꼭 한 문제가 나기 때문에 말도 안 나요. 근데 그 한 문제를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찝어가면서 학원 재수학원처럼 가르칠 수는 없지만 평생 살아가는데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턴 선생님들 와갖고 제가 학생 때 했던 강의들을 물어보면 그래서 딱 하나는 기억하고 있더라고. 다 기억은 못해도. 그래서 그 기억하는 걸 나중에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혈관외과 학계책하고 신경외과 학계책하고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스트로크의 정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도 없어. 요새 뭐 뇌졸중에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또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뇌졸중센터에서 응급환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권역예산센터만큼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질환인데 아무튼 뇌졸중 학생들이 보면 뇌졸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부터 우선 좀 손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뇌졸중의 정의, 종류,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출혈성 뇌졸중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 그 다음에 출혈 위험 인자들 이렇게 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고 가족들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시 뇌출혈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한 일반적인 커먼 센스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 이제 여러분들이 과대학생이니까 뭐 좀 알 것 같아서 쥐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혈압성 뇌출혈의 이제 병태, 생리, 진단, 임상, 양상, 치료, 뇌출혈 후 혈중 증가, 뇌출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뇌주막하 출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 쭉 그 밑에 10번까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주로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지주막하 출혈하고 뇌혈관 기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뇌졸중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한방에서는 중풍 이렇게 하고 뇌졸중에 뇌가 장기 뛰는 사람 알죠? 졸자. 근데 이게 쫄병할 때 졸자도 있고 실제 뇌가 정지된다 할 때 졸자가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되기도 하지만 뭐를 맞는다. 그래서 갑자기 뇌가 정지되는 상태가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스트로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 갑자기 뇌의 기능이 상실돼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상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말을 못 듣는다든가, 반신마비가 온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지만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거를 신경과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는 가장 흔한 게 이제 만성 고혈압이죠. 고혈압으로 터졌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님들이 뒷목 잡고 퍽 쓰러지는 거, 그게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 있던 뚱뚱한 회장님들이 열받아서 뻑 터져서 뒷목 짚고 쓰러지는 그런 것도 되게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 아마 돼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혼수 상태로 한참 있다 깨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병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밀로이드 앵지오패시 있고, 그 다음에 세레브럴 애뉴리즘 AVM에서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리지를 유발하는 그런 혈관 기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생물인데 튜머인데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하고 헤망기오블라스토마, 메타스택 튜머 이런 튜머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메타스타 튜머 중에서 마리아노트 멜라노마, 멜라노시에서 온 메타스타시스가 출혈을 잘 일으켜요. 모든 메타스타가 다 출혈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이런 튜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약물 남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이제 아메리칸들은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엑타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을 일으키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쏠쏠이 환자들이 꽤 많은 부분들인데요. 혈액응고 장애가 나타나는 모든 질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투석하시는 분들 계속 헤파린을 맞아가면서 혈관 안에 이제 스럼프스 형성되지 않도록 주사 맞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뇌출혈이 투석하다 말고 뇌출혈이 돼서 응급실로 실려 내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혈액응고 장애가 또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뇌출혈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 나이가 있어요. 나이. 이제 보통 40에서 69세가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혈압성 뇌살개인근약 기제 출혈은 40에서 69세. 시험은 이렇게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되게 이제 몇 세의 여자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몇 세 그러면 이분이 지금 뭐를 시험관이 의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저액 출혈이 40에 69세 정도,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앵지오패시는 80세 여자 환자가 응급실에 반신마비로 들어왔다 그러면 딱 의심되는 게 혈압보다는 혹시 아밀로이드 앵지오패시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물론 혈압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나이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제 알아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0살 먹은 남자 환자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오른쪽에 마비가 돼서 들어왔다. 환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혹시 고혈압성으로 터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뭘까? 그럼 AVM이나 뭐 다른 애뉴리즘이나 뭐 이런 거에서 럽처된 거 아닐까? 일단 먼저 이런 나이만 갖고도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혈압성 뇌출혈은 뭐 뇌출혈되는 주요 위험인자죠, 고혈압이. 그래서 전체 고혈압 스폰테니어스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리지 한 80% 가까이가 하이퍼텐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보고가 나온 건데 혈압이 높을수록 뇌출혈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3 고혈압, 180 이상의 고혈압에서 정상 혈압보다 거의 한 30배 가까이 출혈이 높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환자일수록 철저하게 혈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티코아굴런트, 안티프레이드 에이전트, 이제 뭐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이제 많이 나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안티코아굴런트는 이제 와파린 계통의 약이죠. 그래서 응고를 근본적으로 억제시키는. 그 다음에 안티프레이드 에이전트는 그 플레이트끼리 서로 응고가 돼야 스롬보스 포메이션 되면서 브리딩을 막을 수가 있죠.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안티프레이드 에이전트를 주면 플레이트릭
혈관끼리 엉기는 거를 차단함으로써 스럼프스 형성이 안 되니까 브리딩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은데, 실제로 안티코아굴런트나 안티플레이트릿은 그 스폰테니어스 ICH 일으키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안티플레이트리트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안티코아굴런트 대표적인 것은 와파린이고, 이런 거 보면 아스피린을 많이 쓰는 사람이 스폰테니어스 헤모리지 일으키는 이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다른 원인 없이 아스피린을 지금 이스케믹 스트로크 때문에 쭉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리지 일으키는 사람이 1.5%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거의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하는 정도. 근데 안티코아굴런트 와파린 쓰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혈관이 혈압으로 높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와파린을 쓰는 사람들이 그 혈관을 일부러 터트리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면서 와파린 때문에 코아귤레이션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출혈을 일으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항응고제 안티코아굴런트 와파린에 의한 출혈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10 내지 15%인데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이거 교과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랜더마이즈 해갖고 조사한 거니까 이제 이 정도인 거라서 그 빈도를 여기 제시한 빈도는 교과서 빈도니까 교과서 빈도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티코아굴런트 왜 쓰냐면 그 주로 이제 심장에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생기면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되면서 이제 심방이 이렇게 팍 떨어요. 떨면서 그 스럼버스가 포메이션 돼요. 그 스럼버스 포메이션 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를 통해서 이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인트라세레브럴 아트리에서 스몰 아트리를 가서 탁 막히면 그 지역이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배워. 그게 이제 카디오제닉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원인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와파린을 투여해요. 물론 요새는 이제 와파린보다 더 새롭게 개발된 노악이라는 뉴오랄 안티코아굴런트라는 그런 약이 개발이 돼서 그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고혈압성 뇌출혈. 고혈압성 뇌출혈이 왜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자꾸 인시던스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전체 뇌출혈 퍼센트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첫 1개월 내 사망률이 44에서 50% 가까이 돼요. 이스케믹 스트로크로 사망하는 거는 많잖아요. 크게 여기 커먼 카로티드나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미들세르브 아트리, 트렁크가 통째로 막히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은데, 이 헤모리지는 한번 팍 터지면은 디스트럭션 돼요. 그 주역 전체가 다. 그러면서 사망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ICH가 생겼을 때 사실 초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펑션이 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전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작은 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비가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비가 왔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비온 지역이 워낙 작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정상뇌 조직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능이 잘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실제로 환자들 MRI 찍었을 때 여기저기 스몰 베슬들이 오클루전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환자는 전혀 심프톰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케믹 스트로크하고 헤모리지 스트로크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헤모리지 스트로크는 한 번 오면 세게 온다. 그러나 헤모리지 스트로크도 헤모리지도 조그맣게 온 경우에는 물론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자, 패서피지올로지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피지올로지, 패서피지올로지, 다이아그노시스, 트리트먼트까지 쫙 프로그노시스까지 쫙 이제 매번 징글징글하게 아마 이렇게 요 딱 섹션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패서피지올로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왜 저게 생겼는지 또 다음에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패서피지올로지를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로닉 하이퍼텐전 되면 스몰 아테리올 레벨에서 그 혈관 벽에 이런 지질과 단백질이 자꾸 침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프 하이알루시스라고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고 또는 피브리노이드 네크로시스가 그 스몰 아테리올에서 일어나서 혈관 병이 발견해. 그때 혈관이 이제 혈압이 탁 올라가면 그러면 뻑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지금 이거는 내가 학생 때도 이렇게 똑같이 배웠어요.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지금 의과대학 내가 입학한 게 78년도니까 40년 전에도 이거였고 지금도 바뀐 게 없어. 그 다음에 출혈을 잘 일으키는, 요것도 옛날 야마였는데 내 학생 때 야마였는데 아직도 야마더라고.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이트 에리아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가 가는, 살라모 퍼포레이팅 아테리가 서플라이하는 에리아. 그다음에 베질 아테리 퍼포레이터들, 또 안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브럴 아테리들이 퍼포레이터들, 이런 자리에서 출혈이 가장 잘 일어나요. 왜 잘 일어나냐는 내가 좀 이따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혹시 지금 아나토미를 내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잘 몰라서 그 혈관 지금 이렇게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 이렇게 부르면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몰라? 전혀 모르지. 이 바스큘러 아나토미는 언제 공부하기로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그냥 하얀 눈밭에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줄게. 이제 혹시 브레인 이 코랄 섹션이라는 게 뭔지 이것도 그냥 브레인을 3D로 이렇게 모형으로 본 적 있죠? 해봤어? 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했는데 그때 이 엑시알 섹션, 코로날 섹션, 사이탈 섹션, 이런 섹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요. 우리 아나토미에서 보면 그죠? 미디얼 라테랄 공부하듯이 거기 보면 코로날 섹션이면 이게 라테럴 벤트리클의 바디 포션인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밑에를 가보면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요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IC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나가고 중대뇌 동맥이죠. 요게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윌리 서클 들어봤죠? 응? 윌리 서클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대답 안 하면 시킬 거야. 그냥 질문할게. 거기 앉은 키 큰 학생. 여기가 윌리 서클이 뭐로 돼 있지? 윌리 서클이 뭐야? 그렇지. 그러면 그 윌리 서클을 만드는 혈관들이 어떤 혈관이겠죠? 서클을 만드는 혈관이 있죠. 둥그렇게 서로. 에? MCA? MCA가 거기에 들어가. 양쪽 IC에서 연결되는 그 아테리가 무슨 아테리? 안테리. 그렇지, 안테리 커넥 아테리. 또 뒤에서
이렇게 만나는 아테리가 뭐죠? 포스트 커뮤니케이팅. 그게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양쪽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뒤쪽으로는 베질라 아테리하고 올라오는 그죠? 포스트 세레브럴 아테리하고 연결돼서 그죠? 그게 포스트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그래서 환을 만들잖아 서클을 그죠? 그것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 막히면 이쪽에서 가고 저쪽에서 오고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아테리를 구성하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있고 이게 올라가는 그 혈관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 여기 요것밖에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게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고 아무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에서 이렇게 파인한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요게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 여기 이제 출혈을 잘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굉장히 굵죠. 근데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는 거의 라이트 앵글로 올라가. 그러니까 혈압이 ICA에서 MC를 통해서 쫙 진행되는데 갑자기 소동맥 보통은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쭉 코스를 따라와 봐요. MCA에서 M2, M3 포션으로 가면서 혈관이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점점 혈관이 작아지면서 압력을 이제 점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는 어때? 갑자기 높은 압력이 휙 지나가면서 높은 압력으로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는 그 압력 그대로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소에도 굉장히 그런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는 아테리야. 또 하나는 다른 데의 아테리들은 전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코라테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군데가 가서 그쪽에 막히게 되면 또 다른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런 게 뇌에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는 바로 그냥 가서 끝나요. 그걸 우리가 소위 엔드 아테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퍼포레이터라고 이렇게 해요. 퍼포레이터.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큰 아테리에서 작은 아테리로 가서 작은 아테리에서 바로 조직에다가 영향 보도는 엔드 아테리. 더 이상 코라테랄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피가 안 가면 그냥 끝나는. 그래서 엔드 아테리, 퍼포레이터. 이게 막히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라쿠나 임팍이라는 무슨 임팍션이 여기서 나타나는. 또 출혈이 되면 해머리지, 인터셀을 하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에요. 이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가 가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가면 이게 사지탈 섹션인데 여기 PO라는 데가 폰스예요. 폰스. 그러니까 미드라인 한가운데를 지금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여기 폰스고 이 뒤에가 세르벨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드브레인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베질라 아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베질라 아테리에서 폰스로 가는 퍼포레이터 여기 잘 나오지 않지만 작은 혈관들이 축축축 가요. 근데 굉장히 굵게 여기 똑같이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하고 똑같이 퍼포레이터들이 라이트 앵글로 쫙쫙쫙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고 있고 그것도 다 엔드 아테리야. 퍼포레이터. 막히면 라쿠나 임팍이 되고 터지면 해머리지가 되는 그런 아테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제 안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소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라모 퍼포레이터는 요 베질라 아테리 요 지금 요게 살라무스로 영양 공급하는 혈관들인데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큰데. 그래서 이게 큰 혈관이 와서 작은 퍼포레이터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높은 압력으로 와서 혈압이 더 높아진 180, 190, 200 되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은 혈관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커 부차 애뉴리즘인데 이거 애뉴리즘은 이게 스몰 블러드 베슬들 한 300 마이크로미터 다이아미터 이하의 작은 그 혈관에 생기는 마이크로 애뉴리즘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혈압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면 그런 작은 혈관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애뉴리즘이 생겨서 출혈을, 그게 애뉴리즘이라는 건 월이 한 겹밖에 없기 때문에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터진다. 이런 원인이 있어요. 자, 뇌출혈 진단, 시비어 헤데이크, 노제 보미팅, 뭐 아주 상투적인 것들에 쓰이죠. BP가 확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또 등장하겠지.
몇 살에 누가 뭐 심한 헤드에크나 아니면 너희야 복미팅이나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서술을 하겠지. 뻔해요. 그 다음에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은 CT하고 MRI인데 보통 응급실로 대부분 실려오기 때문에 CT를 우선적으로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T를 뭐 1시간 간격으로 찍느냐, 2시간 간격으로 찍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찍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초기에 하여튼 CT를 바로 찍어서 출혈 위치, 출혈량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확인해서 이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인트라세룰러 헤모리지가 고혈압성으로 왔다라는 게 뭐 사진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늘 보는 위치들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 무혈 CT 소견. 이게 이제 늘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헤모리지 모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타민이 제일 흔한 이제 그 ICH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살라무스에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로발 헤모리지라고 서브코르티칼 콜텍스 밑에 로브에 프론탈 로, 템포랄 로, 페리에탈 로 이렇게 나눠서 로브에 생기는 헤모리지, 로발 헤모리지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세레벨룸에 생긴 헤모리지, 이게 폰스에 생기는 헤모리지, 그 다음에 벤트리클 주변에 생겨갖고 벤트리클로 터진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벤트리클 내에 생기는 헤모리지. 물론 퓨어하게 인트라 벤트리클 헤모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ICH에서는 퓨어한 인트라 벤트리클 헤모리지는 잘 안 생겨요. 다른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스트 벤트리클 주변에서 터져갖고 뇌실로 터진다. 요 지금 모양이 거의 늘 보는 헤모리지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CT 여러분들이 뭐 CT 아마 따로 교육은 안 받았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CT에 이렇게 하이 덴시티로 보이는 뭔가가 보이면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ICH가 이거 외에 이제 좀 이상한 사이트에, 늘 보는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생기면은 우리가 세레브럴 앵지오그라피를 해서 이게 혹시 스폰테니어스하게 하이퍼텐시브 ICH가 생긴 게 아니고 다른 혈관 기형이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출혈 위치에 따른 임상 양상을 쭉 보면, 이거는 사실 이거를 표를 내가 보여주긴 했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정말 이거 표 보고 한심하지 않아요, 그죠? 야, 이걸 뭐 어쩌라고 이거를 이렇게 내가 어느 구석에 도로 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놔뒀는데, 왜 놔뒀냐면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아나토미컬하게 이해를 해야 뒤에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혈관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봤지만 또 아나토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 아나토미가 이해가 되면 ICH가 생긴 위치하고 그 내가 환자에서 나타나는 그 위크니스라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딱 보면 이거는 환자가 말을 못하겠구나, 이거는 라이트 헤미플레이아가 왔겠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나토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게 이제 푸타멘에 생긴 헤모리지인데, 이 푸타멘이 바로 옆에 인터널 캡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인터널 캡슐, 여기. 인터널 캡슐은 뭐냐면, 인터널 캡슐은 안테리어 림하고 게이노하고 포스테리어 림 세 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안테리어 림은 주로 모터 센소리가 앞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앞쪽으로 해서 밑으로 전달되고, 또 스피노살라미 콜티코 센소리 트랙이 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게이노는 주로 크라니얼 로브 쪽에서 얼굴, 페이스 쪽에 이렇게 감당하는 데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는 지금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모터 센소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헤모리지가, 푸타멘에 헤모리지가 생겼어도 조금 앞쪽으로 치우쳐갖고 안테리어 림을 디스트rak션 시켰든지 컴프레션 했든지 그러면 위크니스 모양이 좀 달라요. 그죠? 주로 상지 쪽에 많이 오겠죠. 또 미드라인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페이스 쪽에 페이셜 팔시가 센트럴 타입으로 온다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또 아래쪽으로
포스의 림 쪽으로 오면 또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조금 바깥쪽으로 라테랄 쪽으로 하면 이거 왼쪽이잖아요. 왼쪽으로 오면 에세이저가 올 수 있어요. 여기 모터 브로커스 에리아가 바로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은 지금 뭐뭐 때문에 올 수 있겠다. 자, 봐봐요. 그 다음에 표를 보면 베살 갱글리아 프타미나 헤모리지 나와 있죠. 모터 센소리 보면 헤미파레시스, 헤미센소리로스, 헤미아노피아, 아노피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퓨필 노말, 당연히 노말이지 왜 그게 헤모리지 양이 많으면 몰라도 또 아파지아가 이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아나토미하고 코릴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이거를 아나토미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각 위치별로 그 아나토미를 이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라고 해서 모르겠다. 찾아보면 그 헤모리지 위치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뭐 어디 있는데 뭐 하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하지만 또 하기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트랙션 됐느냐, 컴프레션 됐느냐에 따라서 또 이 모양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폰타인 헤모리지다 그러면 폰타인 헤모리지 다 막 혼수 상태되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폰타인 헤모리지에서 센트럴 타입으로 헤모리지가 크게 있어도 전혀 모터 센서리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환자를 커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느 위치에서 헤모리지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찾아볼 기회 되면 폰스 그러면 폰스에서 뭐 어떤 아나토미컬 구조가 있는지 도대체 이게 여기로 지나가고 있는 모터는 어디에 있는지 센서는 어디에 있는지 이만 조금만 알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뒤에 표하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결국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알았죠? 이거 이제 내가 유형인데 이제 우리 학교는 뭐 국가고시 떨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데 그러나 대개 문제 유형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게요. 그 다음에 치료가 지금 뭐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와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치료가 없다. 답이 없어요. 아마 신경과에서 레포트가 계속 나오는 저널의 레포트에서 나오는 거는 보존 치료에 대한 거,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에 대한 것만 계속 나오고 또 신경외과에서 나오는 잡지도 쭉 보면 이런 치료도 저런 치료도 그래서 지금 신경과하고 신경외과하고 사실은 조금 이 ICH 치료에 대한 갈등이 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어느 게 맞다라고 딱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그거는 순전히 여러분들 병원에 나와서 보고 그래도 수술이 낫지 않을까? 이거 수술을 왜 했을까? 뭐 이런 아마 의문을 품는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 치료를 해야 되는 또 하는 것이 좋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알려 드릴게요. 자, 보존적 치료의 대상. 아까 보여드렸던 소량인 경우, 아까 이렇게 보면, 자, 왼쪽에 프타미나 헤모리지. 이거 수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한 무리 이런 거. 자, 이 정도. 해야 돼? 글쎄. 나 같으면 안 하겠어. 왜 안 하냐면, 이거를 여기를 하려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테고 여기서부터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노멀 브레인이 많이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230cc 이하의 헤머리지 양은 그냥 두고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다 흡수가 돼요. 요거 살라미 헤머리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되게 깊잖아. 그리고 살라무스라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파이버들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헤모리지 이상으로 수술하면서 다치게 되면 완전히 뭐 환자가 의식까지 없어지는 상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다. 자, 로발 헤모리지 이거 어때요? 아, 이건 해야 돼. 왜 해야 돼? 그지? 여기 있잖아. 여기 쏙 들어가면 바로 헤모리지 나올 것 같잖아. 그죠? 그럼 헤모리지 브레인 다치지 않고 쏙 뺄 수 있다고. 자, 이거 어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외과 의사야. 응? 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왜 해야 될 것 같을까? 응? 이 앞에 폰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 헤모리지가 생기면은 거대한 30cc 이상의 매스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매스가 브레인을 지금 세레벨로 확 누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매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브레인도 다 브레인 이덴마가 확 올 거야. 그러면 그 이덴마에 의해서 앞쪽에 브레인 스템이 눌리겠지. 그럼 환자는 순식간에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사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뒤쪽을 다 뼈를 열어주고 이걸 다 제거하고 완전히 데컴프레션을 시켜주는 수술을 라이프 세이브로 해. 예후도 굉장히 좋다. 이 정도 헤모리지 생겨도 이거는 뭐 나중에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다 회복돼서 갑니다. 이거 폰타인 헤모리지. 이거 어떡할까? 하얀 후드. 하얀 후드 뒤 쳐다봐. 이거 어떻게 해서 좋을까? 찍어 50%. 수술하면 안 되지. 지금 신경외과에서 아니니까 이제 다 봐주지. 이 폰타인 헤모리지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카버너스 말토메이션 같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출혈이 생겨서 폰스 자체의 펑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컴프레션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들어가 수술해서 제거를 하면 환자 괜찮아져요. 그런데 폰타인 ICH 같은 경우에는 그냥 ICH가 생기면서 주변에 폰스는 전부 파이버로 돼 있잖아요. 아래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KT에서 나오는 그 케이블들이 쫙 지나가는 그런 그죠?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헤비적하면 정상으로 있는 것까지 다 잘라져. 그러면 환자는 살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거 뇌실에 이렇게 허옇게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응? 해야지 그지? 이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CSF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했지. 그 CSF 하루에 몇 cc 생겨? 400~500cc 정도 생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라테럴 벤트리클 프록스스인데서 생겨갖고 어디로 순환하죠? 밑으로 다음으로 와서 에키덕스 통해서 포러스 벤트리클에서 그죠? 겉으로 올라와서 아라코니빌라에서 다 흡수가 돼. 근데 헤모아토마가 꽉 차 있어. 하루에 500cc 물은 막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고속터미널 옆에 사거리 같이 완전히 꽉 막히는 거야. 꽉 막혀.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물은 만들어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그게 또 하나의 거대한 메스가 돼서 브레인을 압박하는. 그러면 환자가 결국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다 제거할 필요 없지만 여기다가 관만 하나 꼽아놓고 헤마토마만 드레인 시켜주고 CSF 새로 생기는 것들만 드레인 시켜줘도 환자 살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수술 안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내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수술 시야에서 출혈하는 혈관을 확인하고 지역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다 제거하면 좋아요. 제거하면 좋은데 이제 노멀 브레인을 자꾸 디스트랙션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헤마토마가 생기면 헤마토마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팩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변 뇌의 조직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세컨더리 브레인 인주리를 일으켜. 그러면 세컨더리 브레인 인주리 받은 브레인들은 막 스웰링돼.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헤마토마가 문제가 아니라 헤마토마 주변에 있는
그 브레인 이데마 때문에 환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까 같이 작은 경우에는 웬만한 브레인 이데마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고, 수술하기 좋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 아까 이건 내가 세레벨럼에 생긴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베살 갱글리아, 부타면에 생긴 해모리가 이렇게 돼 있어. 수술했어. 자, 이게 여기 완전 박살냈어요. 수술하면서. 이게 환자는 근데 뭐 괜찮아졌는데 프론탈 롭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다 제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모아서 수술 한 사람 안 한 사람을 비교했더니 그냥 또이또이였어. 또이또이. 한 사람도 똑같고 안 한 사람도 예고가 똑같아.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하러 하느냐? 안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이 정도 해모리즘은 수술해. 그 다음에 휴지열 ICH가 100cc 이상의 이렇게 휴지열 ICH 이런 경우는 수술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돼서 왔어.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할머니가 혹시 이렇게 돼서 왔으면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출혈량이 너무 많은데 수술해도 살기 힘들지만 혹시 살아도 식물인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아요. 그러나 수술 안 하면 곧 돌아가십니다. 자, 어떻게 할까? 우리 의과대 학생이니까 저 뒤에 네 번째 그래서 나 지금 쳐다본 노랑머리 여학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셨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휴지 ICG 하겠다고. 이유는 사실 잘 모르는 게 답이야. 그거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고 명령하게 써놨죠.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다 고려를 해야 되겠어. 어떤 경우에는 요 최근에 이제 수술한 케이스가 있는데 뇌동맥류 파열돼서 뇌출혈이 심하게 돼서 왔어요. 할머니인데. 근데 들어올 때는 이제 혼수 상태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약 주고 그래서 환자는 깼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고 90인데 가족들이 와서 반드시 수술해달라고 나중은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하십시오. 했어. 환자 회복돼서 걸어 나갔어.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사실 우리도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이런 휴지열 IBH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내가 보니까 수술해도 90% 이상, 99%는 사망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러거든 내가 옆에서 간병할게 그러고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어떡할 거야? 그치? 그럼 걔는 살려야 돼.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가족들하고 철저하게 토론을 하고 가족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술을 해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수술 치료 방법은 뭐 머리를 열고 이렇게 오토미하고 싹 제거하고 다시 닫아주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까 이게 이제 서브코티칼 해머리지 또 로발 해머리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수술 예후가 굉장히 좋아요. 왜? 헤마토마 메스를 딱 제거하니까 주변에 눌리는 게 전혀 없잖아요. 주변에 눌리게 되면 꺼먹게 에데마가 오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헤마토마 있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좋아요. 또 이렇게 있는 경우에 구멍 하나 뚫어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카테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스티어탁틱 아스피레이션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 또 엔도스코프로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엔도스코프를 넣어서 헤마토마 다 제거하고 이게 이제 벤트리클 월인데 벤트리클 월에 헤마토마 다 제거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어느 게 치료 방법이 딱 좋다라기보다 환자한테 가장 non-invasive한 방법이 뭘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해서 케이스마다 골라서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케이스를 어떤 수술을 하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신경외과 어플라이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이 앞에 이제 혈중 증가가 이제 우리가 제일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환자가 응급실에 마비가 와서 도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CT 찍고 뭐 조금 기다리는, 뭐 선생님 부르고 뭐 이런 기다리는 시간에 갑자기 나빠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뻥 출혈되고 탁 멈추는 게 아니고 뻥 출혈된 사이트로 계속 피가 쭉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량이 CT 찍은 거하고 그 다음 찍은 거하고 점점 늘어나. 그래서 출혈 후 2-3시간까지 출혈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지금 해모리지 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빨리 CT를 다시 찍어갖고 해모리지 양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출혈. 초기 재출혈이 되게 1년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낮다. 그래서 출혈한 사람이 다음에 또 재출혈하는 경우는 정신이 바짝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약도 잘 먹고 다음도 잘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출혈되는 일은 굉장히 적다. 자, 한 5분만 쉬고 그리고 이어서 4회 쉴게요.